안녕하세요. 꿈나치마입니다. 오늘 채무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통대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분이 통대안이란 것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제 영상을 보신 거죠. 검색을 해 보시다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상담사님, 제가 이렇게 통대안 상담을 받았는데 과연 이 상품이 믿을 수 있는 상품인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이 상품의 경우는 뭐 저희도 취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통대안의 경우에는 보통 상품명이 뭐 저금리 대안대출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담사는 채무통합 대안대출 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실 명칭은 상담사 마음대로 불러요. 왜? 정확하게 이 통대안이란 상품은 금융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이에요.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가 이제 10년은 넘었을래나 제 기억에.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냐면, 이금융권, 고금 채무가 많아. 뭐 따로 연체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신용 점수가 낮았어. 그래서 더 이상 대출도 안 되고 뭐 이걸 저금리로 대안도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부채 비율은 높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사들이 머리를 굴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기존에 있는 채무를 다 없애버리고 신용 점수가 올라가면은 충분히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든 거예요. 상담사들이 만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상담사들이 취급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통대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통대안은 사기다, 뭐 원금만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종종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왜 통대안은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보이스피싱. 이건 저희 채무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문의를 주세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통대안은 뭐라고 했죠? 고금리 다중채무를 저금리로 대안하는 거예요. 저금리 대안대출, 채무도 통합하고. 그러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만 하다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어떻게 또 이런 걸 알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채무자분이 저한테 전화했는데, 통대안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 거 채무를 상환해 준다는데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전화로만 다 하고 믿고 뭐 한다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인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이 몇몇 분 계셨고, 어떤 분은 본인 통장에 입금까지 받았다가 다시 출금까지 해준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이 채무자를 중간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중간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금리 대안대출 해줄게. 우리가 네 대출금 싹 갚아줄 테니까 신용점수 오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시 나한테 돌려줘. 그런데 수수료도 안 받을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계약서도 안 써. 서로 믿고 하는데 무슨 계약서. 아니,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약서 하나 없이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게 일단은 믿고 저금리로 대안해주고 뭐 나한테 돈 주라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빚을 갚아준다니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그래 해가지고 걔네들이 통장으로 입금을 합니다. 근데 그 5천만 원이 딱 들어오질 않아요. 많거나 적거나. 그리고 나서 다시 연락이 와요. 죄송하다고, 이거 고객께 보낼 게 아니라 다른 분한테 보낼 건데 잘못 보냈다고. 이게 바로 중간책을 만든 거예요. 왜? 그 돈은 그 사람들이 보낸 게 아니라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에요. 피해자의 돈이에요. 그러니 돈이 일정치가 않죠. 딱 맞춰서 들어오지가 않죠. 그 피해자가 돈을 입금해주면 자기네들이 잘못 보낸 것처럼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중간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 통대안은 무조건 진행하게 되면은 만나서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돈이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이 왔다 갔다 오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하냐고. 말도 안 되죠. 자, 여기까지는 저는 이제 사기라고 보는데, 그 다음은 사기라기보다는 진행자의 미숙함 아니면 정보 부족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와서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사기꾼 놈들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연체 이력이에요. 연체 이력. 이게 뭐냐? 자, 우리가 연체 이력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장기 연체 이력, 그리고 단기 연체 이력. 장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체를 했을 경우에 그 연체금을 상환을 하더라도 5년간 그 기록이 남죠. 단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로 연체를 했을 경우, 미만으로 연체했을 경우 상환을 하더라도 그 기록이 3년간 남아요. 자, 그런데 장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이게 거의 신용 불량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통대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5년간 그 기록이 남는데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달라고 와서 보니까 빚도 없고 뭐 신용점수도 좋아. 근데 보니까 장기 연체 이력이 남아있어. 아, 그 사람 과거에 신용불량까지 갔었네? 그러면 대출금이 적게 나와버리거나 안 나와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상환해서 고객님은 은행에서 5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지냈는데 장기 연체 이력이 있어서 한 2천이 나오거나 아니면 안 나와버려. 그럼 그 5천만 어디서 대출 받아야 돼? 2금융권에서 받아야 돼. 그러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내인장을 니네들이 1금융권 저금리로 대안해준다고 해서 내가 한 건데 이게 뭐냐 이 사기꾼 놈들아. 거기다 이제 수수료까지 받잖아요. 그러니 원금까지 늘어나 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기 연체 이력의 경우에는 이건 애매해요. 일단 1년 이내에는 없어야 돼. 무조건 1년 이내에는 없어야 되고 1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연체를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라고 했을 때는 연체 금액이나 건수, 연체 건수가 몇 건이었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직구는 어떻게 되냐,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1년 이내에 연체 이력이 있으면 이거 역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만 잘 지키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일은 없는데, 문제가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뭐 다음 달이면 아니면 이달이면 곧 연체가 생겼는데 어디서 업체에서 통대한 업체에서 괜찮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라고 해준다고 하니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결과가 이제 좋게 안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말한 대로 안 나오고 이금융권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기꾼 놈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대출 과다이신 분들입니다. 대출 과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5천이야. 근데 부채가 1억이 있어. 1억이. 그러면 이걸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데 1억이 어떻게 연봉 5천인 사람은 1억을 2배를 갖다 은행에서 해주겠어요. 1금융권에서 나오고 나머지 부족한 것도 2금융권에서 받아야 돼. 그런데 이 1금융권 비중이 1금융 비중이 낮아버려요. 비중이 낮고 2금융 비중이 높아버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빚이 1억 중에 1금융권 저금리 대출이 한 2천 있어, 2, 3천 있어. 근데 은행에서 꼴랑 5천만 원만 나와버려. 이거 다 상환했는데. 그러면 나는 2, 3천만 원, 은행에서 5천만 원 나와버리면 2, 3천만 원 더 저금리로 이용하고자 나머지를 다 2금융권 이용해야 돼. 수수료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통대안을 하고 나서도 저금리 비중보다 고금리 비중이 더 높아버려요. 이러면은 일단 처음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월 납입금이 좀 줄어드니까 좀 만족스러운 듯이 생각할지 몰라도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건 아닌데 그래. 왜? 이금융권 비중이 이전에 통대안 하기 전에 비중하고 뭐 조금 줄긴 했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 당장이야 하고 나니까 월 납입금이 줄어드니까 뭔가 좀 개운해진 것 같고 생활비가 좀 여유가 생기니까 잘했다 싶은데, 조금만 시간 지나버리면 금방 채무자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가능한 이건 저는 그렇게 추천을 안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많으면 얼마 이하로 줄이시고 다시 연락을 주시거나, 도저히 이거 끌고 가기 어렵다면 회생이나 회복을 저는 추천을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뭐라 해야 할까요? 이건 사기하고는 거의 연관이 없는데, 이 역시도 통대안을 진행하는 업체에서의 정보 부족 아니면 경험 부족 그런 건데, 자, 통대안의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적용되는 4대 보험 적용에 1년 이상 직장인에 한해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간혹 가다가 1년이 안 됐는데도 진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해져. 왜냐면 연봉이 3,500 이하이신 분, 이런 분들은 정부지원자금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어요. 1금융권의 세이망월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1금융권에서 일반 신용대출 있잖아요. 신용대출은 대부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세이망월시 이것은 6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되거든. 다행히 부채가 한 3천만 원밖에 없어. 총 부채가. 그러면 잘하면 세이망월시 한 건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이망월시 그거 받고, 만에 하나 세이망월시 2천이 나왔다. 1,000만 원 더 받아야 돼. 그러면 뭐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근로자 햇살로 해가지고 이자가 좀 낮은 걸로 해버리면 대충 맞아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부채 비율이 아예 낮아버리면 되는데, 조금 이제 높았을 때 연봉이 3,500 이하인데 부채가 4,500, 5천만 원 이렇게 되시는, 그런 분들이 세이망월시를 예를 들어서 3천이나 받으면
괜찮은 다행인데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와버려. 12,000 아니면 1,000 이렇게 나와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거 받고 근로자 혜택을 받고 이금융권 신용대출도 받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 도저히 못 버티겠다 싶은데 부채는 많은 편은 아니야. 자기 뭐 연봉이 100% 정도나 3,500 이하면서.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특별히 신용에도 문제 없다면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취급하진 않고 무조건 1년 상태여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채 비율이 좀 높아버리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은 생각했던 결과와 정 다르게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이금융권으로 다 받아야 돼. 고금리에다 원금만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통대안은 사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보이스피싱. 이건 당연히 사기인 거고 이건 큰일 나니까 이건 무조건 조심하시고, 그 외에 연체일이나 대출가담이나 재직기간, 얘네들은 이 통대안 업체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니라 경험 부족이나 정보 부족 이런 미숙함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이 사람이 이 채무자가 고금리 안 쓰고 있어.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해준다는데 안 나와버렸어, 내에서. 뭐 이런 걸 해갖고 안 나왔다 쳐. 그래 어쩔 수 없이 이금융권에 다 받았어, 고금리로. 다시 받았어. 그러면은 아니 말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더 좋습니다. 통대안 이전보다 상황이. 왜? 여러 건 흩어져 있는 걸 통합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건수가 뭐 한두 건이나 두세 건 줄어버려요. 그럼 납입금액이 줄어. 일단 당장은 납입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 내 얘기했던 바로 이 수수료죠, 수수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업체에서는 또 수수료를 이걸 달라고 해요, 이것을. 아니, 내 인정을. 니네들이 처음에 약속할 때는, 1금융권에서 얼마 이상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부족한 거 2금융권 간다 치지만, 이건 내 인정을 니네들이 1금융권에서, 저금리를 얼마 이상 뽑아주지도 못하면서, 나머지를 다 2금융권 받아가면서, 또 이것까지 다 내놓으라게. 이러니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만약에 약속한 금액이 안 나오면 주지 마라 이거죠. 뭐하게 줘? 이 비싼 수수료를? 왜 통대안을 하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지출을 줄이려고. 이 이자 줄어든 거 보니까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 나한테 이익이야, 이익.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내 인장을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받아보니까 이게 더 많이 들었어. 그럼 손해잖아. 그러니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걸 받는 업체도 잘못된 거고, 저는 채무자분들한테 이거 주지 말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서 5,000 이상은 무조건 해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한 3,000이나 4,000 나와버렸어. 더 이상은 안 나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이걸 또 다시 한번 시험을 봐야죠. 응? 어차피 내가 이걸 다 줄 수는 없잖아. 니네들이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나 이만큼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예 안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줄 필요 없고, 이런 업체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업체들이 대부분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본인들은 약속을 못 지켜놓고 채무자한테는 약속 지켜라. 이런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 어떤 분들의 통대안 해가지고 진짜 저금리 대안해서 이자 지출 많이 줄여 좋은 글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기꾼 놈들 원금만 늘어났고 저금리로 대안해준다 해놓고 고금리 이금융권 다시 다 받고 이게 사기지 뭐냐,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끼어 있다면 해당 업체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또 하세요. 어차피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나도 못 지키겠고 어느 정도 선을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를 하시라 이거죠. 자, 오늘은 통대안 이런 내용에 대한 통대안 사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본인들이 업체하고 잘 상담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가능한 포함됐다. 그러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